안녕하세요. 돈 버는 ETF 이야기하는 ETF 읽는 시간의 희찬입니다. 제가 최근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연준과 맞서지 마라. 이 말의 뜻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하고 알게 된 몇 가지 사실 중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연준에게 왜 맞서면 안 되는지 이거를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가 공부하고 놀랐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의 장단기 금리는 역전 중이에요. 특히 10년에서 2년 장단기 금리 역전은 지난해 4월 달부터 역전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0년대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가장 깊은 폭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려면 장단기 금리 역전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의 의미에 대해서 올린 영상을 위 링크를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짧게 요약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은요, 은행의 역마진을 불러오게 돼요. 은행의 역마진이 발생하니까 은행은 당연히 대출을 해주지 않게 될 거고 대출을 해주지 않으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경기 침체와 혹은 더 나아가서 경제 위기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장단기 금리 역전은 금융과 경제에 매우 좋지 않은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역전된 장단기 금리를 빠르게 돌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장단기 금리는 물가와 금리에 의한 영향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연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금리를 조절할 수 있고 물가를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저는 연준이 장단기 금리 역전을 일부러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 좀 웃기지 않나요? 앞서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는데 경기 회복과 확장을 만들어야 될 기관인 연준이 장단기 금리 역전을 일부러 만든다는 게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연준의 행동을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준의 행동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연준이라는 기관이 천재들이 모인 집단이란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준과 맞서면 안 된다. 이것을 제가 이번에 크게 깨달게 된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표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예요. 연준의 총 자산은 8조 1천억 달러이고 이 중 미국채가 약 5조 달러, MBS가 2조 5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연준의 자산은 미국채와 MBS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준은 작년 하반기부터 자산 축소, 다시 말해서 양적 긴축, Q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산 축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매도한다는 뜻인데 물론 공격적인 매도는 아니고 만기가 도래되는 채권을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매도하는 중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채를 매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연준은 미국채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화면에 보이시는 표는 연준이 채권을 어떻게 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보시는 것처럼 연준은 미국채를 약 5조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1년에서 5년 단기 채권을 1조 7천억 달러, 5년에서 10년 중기 채권을 8천억 달러,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을 1조 5천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기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이 장기 채권, 그 다음이 중기 채권 순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쉽게 그래프로 보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연준의 총 채권 보유량은 자산 축소와 맞춰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떤 채권이 줄고 있냐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단기 채권과 중기 채권이 감소하고 있고 오히려 장기 채권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가 포인트인데 중단기 채권은 감소하고 있고 장기 채권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장기 채권만 매수하는 걸까요? 저는 이거를 보고 연준이 장단기 금리 역전을 일부러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자,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 관계이다. 즉, 채권을 팔면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채권을 사면 가격은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하게 돼요. 그렇다면 현재 연준은 중단기 채권을 매도하고 있으니까 단기 금리는 상승하게 될 거고 장기 채권은 매수하고 있으니까 장기 금리는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소름이에요. 딱
딱 집중해서 봐보세요. 앞서 장단기 금리 역전의 의미는 은행의 역마진이 발생함에 따라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물가라는 것은 시중에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이 통화량이 적다면 당연히 물가는 상승하지 않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즉 연준은요 QT라는 양적 긴축이라는 명목 하에 단기 채권을 팔고 단기 금리를 올린 다음에 장기 채권을 매수함과 동시에 장기 금리를 낮춰서 장단기 금리 역전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물가를 낮추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장기 채권도 매각하면은 더 빠르게 물가를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준은 코로나가 터지고 대략 2년 만에 코로나 전 총 자산이었던 4조 달러에서 8조 9천억 달러까지 늘렸어요. 대략 9조 달러죠. 쉽게 말해서 불과 2년 만에 자산이 5조 달러가 증가하게 된 거예요. 앞서 연준의 자산은 미국채와 MBS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터지고 2년 동안 미국채와 MBS의 규모가 5조 달러가 늘어났다. 이걸 바꿔 말하면은 시중에 있는 국채와 MBS를 5조 달러 정도 매입을 한 겁니다. 연준이 채권을 매수한다는 뜻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행위예요. 이것을 양적 완화 QE라고 부릅니다. 다만 연준은요 시중으로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준은 이 돈을 시중은행에다가 보내는 거고 그리고 이 시중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시중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중은행은 연준에게 받은 돈을 대출로 해서 시중에 공급하는 거죠. 그렇게 경기가 회복하고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건데 결국 연준이 코로나 기간 동안 뿌린 약 5조 달러 정도의 규모가 시중은행으로 흘러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공급망이 막히면서 물가가 매우 빠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연준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와중에 은행들이 돈이 많다고 대출을 늘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물가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장단기 금리 역전을 만들어서 은행들의 역마진 구조를 만든 다음에 대출이 안 되게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장기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은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더 높게 금리가 오르게 될 겁니다. 애초에 기간 프리미엄 때문에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단기 채권과 똑같이 매각한다면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더 높아지게 되겠죠. 즉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한다고 장기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은행들의 마진이 더 높아짐에 따라 대출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해도 오히려 물가가 더 오르게 되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연준이 코로나 때 돈을 풀지 않았다면 장기채를 매각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당시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장기채 매각이 불가능한 거고 그에 따라서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장단기 금리 역전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지난 3월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파산했죠. 이 두 은행 파산의 결정적 이유는 두 은행의 자산 가치가 하락한 건데 두 은행은 미국 장기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었는데 장기금리가 상승하니까 장기채 가격이 하락해서 전반적인 자산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두 은행이 파산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연준은 22년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을 만들었고 오히려 장기 채권을 사면서 장기 금리를 낮췄는데 어떻게 두 은행이 파산할 수 있는지 만약 너의 이야기대로라면 두 은행의 파산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금리는 시장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채권금리는요 시장에 의해서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연준이 개입해서 시장금리를 조작할 수도 있지만 시장의 영향력이 더욱 큽니다. 특히나 미국 장기 채권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연준이 개입을 해도 시장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기금리가 오르기는 하지만 연준이 받아주기 때문에 그 상승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기준금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시장의 영향력보다 연준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받아요. 즉 연준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단기금리도 덩달아 빠르게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초고속 금리 인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현재 연준은요, 단기금리가 오르는 거는 좋아하지만 장기금리가 오르는 거는 좋아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베어 스티프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장기금리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건데 크게 5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가 상승, 두 번째는 중국과 사우디 등의 미국채 매각, 세 번째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네 번째는 일본의 금리 인상, 다섯 번째는 골디락스 기대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연준은 장기금리가 오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연준은 이렇게 오르는 장기금리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하는데 SLR 규제를 완화하거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거나 YCC를 통해서 장기금리를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SLR 규제 완화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일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연준이 이 정책들을 사용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달러 투자와 장기채 투자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기금리는 오를 것이고 장기금리는 하락하게 되는 모습이 더 그려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금리가 올라가면은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장기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장기채 가격은 상승하게 될 거니까 이 정책들이 만약에 펼쳐진다면은 달러와 장기채 투자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장단기 금리 역전을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언젠가 돌려놓아야 되는데 문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후 본래의 상태로 돌아갔을 때마다 항상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가 발생했었어요. 상식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에 꽉 막힌 상태인데 어떻게 경제가 건강할 수 있겠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표는 미국의 M2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여주는 표인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의 M2는요 최근 50년 동안 본 적 없는 속도로 하락하는 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동성 공급이 아예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언젠가 경기 침체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래요. 정확히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바이든 재선까지는 끌고 가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블랙스완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에는 내년 미국의 대선까지는 충분히 현재의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공부하면서 몇 가지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를 공유했는데 사실 뇌피셜이 더 많은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제가 또 다른 걸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